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영방송국에서 다년간 기자로 일해 순양입니다. 수많은 사회정치 뉴스를 접해왔고,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강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화의 일부라고 믿어왔기에 언젠가 양안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K-팝과 한국 드라마 예능에 열광하며 심지어 중국을 문화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 한류가 유행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커졌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10,0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여러 대학의 한국어학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기존 학과 정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만이 역사적으로 중화권에 속한다면 당연히 중국어와 중화 문화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대만으로 취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보니 대만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다문화 현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대만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단 말인가? 중화 사상을 지지해온 공영방송 기자로서 반드시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저는 대만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청나라 시절 대만은 분명히 중화제국의 일부였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빼앗겨 5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 그 뒤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가면서 오늘날의 양안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역사의 우여곡절로 잠시 분리되어 있는 중화 영토라는 인식이 저에게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치 대만이 전혀 다른 문화를 지향하고 특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열광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갭을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갈 때쯤 저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만 젊은이들이 중화 문화를 외면하고 한국어를 우선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화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취재 첫날 저는 대만 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사전에 인터뷰 요청 공문을 보내두었기에 공무원 몇 명이 저를 응대해 주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만 국기나 대만 상징물이 진열된 모습을 보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을 엄연한 독립국가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직접 만난 공무원들은 먼저 저에게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대만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냉소적인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공무원은 요즘 시대에 무언가를 막는다는 표현은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이 문화산업에서 뛰어난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한 채 대만은 본래 중화의 일원이고 중국어와 중화 문화를 보호하는 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국어가 확산되는 것은 중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이 한숨을 쉬며 중국이 한국을 문화산업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평가는 대만 내부에서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못 이긴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대만 정부가 중화권 문화와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만이 스스로 중화 정체성을 지키도록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구시대적 주장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공무원 한 명이 지금의 대만 젊은이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등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니 그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다.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대만이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공무원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무시하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서로 격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짧게 끝나 버렸고 저는 무언의 굴욕감을 안고 청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중국문화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중화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교육기관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한국어 열풍을 우려하거나 중화문화 보호를 강조하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중국문화대학교라는 간판 아래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국 아이돌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도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몇몇은 자막으로 보면 재미가 반감되니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원어로 듣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에는 한국어 문학과가 따로 있었고 그 정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과 공지판에는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상금 규모도 꽤 컸습니다. 중국 문학, 중화 철학 관련 행사 안내보다 눈에 훨씬 띄는 위치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교수와의 면담 중국 문화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학과 건물에서 한 한국어 문학과 교수를 어렵사리 만났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인터뷰 내용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고 실제 취업에서도 한국어가 점점 유용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문화대학교라는 간판 아래 한국어 학과가 인기가 최고인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화문학과나 역사학과는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교수가 대답하기를 학생들이 굳이 중국문학 전공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직결되는 언어와 문화 쪽을 배우는 게 실용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덧붙인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중화 사상은 너무 고루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중국 대륙과의 정치적 문화적 연계성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태도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에 제 주장이 한없이 올드한 것으로 치부되는 듯해 씁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마침 한국어 문학과 수업이 끝나고 나온 학생 몇 명이 보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왜 중화문학이 아닌 한국어 문학을 공부하느냐, 대만은 어차피 중국어가 통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K-팝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중화 사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려 했습니다. 대만의 뿌리는 엄연히 중화에 있고 역사적으로도라고 말하는데 한 학생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거야 옛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던 거 아닐까요? 지금은 취직도 중요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저희가 굳이 중국 문학만 파고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문화가 전통적이긴 해도 옛날 거지라는 인식이 깔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힙한 것으로 한국 문화를 꼽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중국이 문화적으로도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반박했지만 다른 학생이 규제와 검열이 많아서 그런지 콘텐츠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가 훨씬 자유롭고 감각적인 것 같아요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뼈아픈 현실만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K-팝 팬덤이나 드라마 수출량 같은 자료를 보면 명확하지 않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통계를 들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 한류 흐름을 실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전해졌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자들은 중화문화 보존에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 문화국을 찾아가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대만은 이미 세계와 연결된 사회다, 한국어를 배우든 일본어나 영어를 배우든 그건 청년 개개인의 자유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만이 중화문화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양안 통합을 위해서라도 중화 정체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양안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만 젊은이들의 의식은 이미 본토에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보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는데 담당자는 문화 콘텐츠 산업만 놓고 보면 이미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통계 수치도 그렇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훨씬 주목받고 있다. 대만 젊은이들은 그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담당자 역시 이제 구시대적인 통제 방식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대만이 중화문화만 고집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한국이라면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소가 엿보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또다시 굴욕감만 가득 안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나오는 길에 로비 근처에서 우연히 대만 현지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방송 인터뷰에 짧게 응해주실 수 있느냐고 묻기에 반갑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자 그 기자는 제게 거꾸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이라면 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을 통제하려는 입장은 없나요? 혹시 한류를 막으려고 검열을 주장하러 온 건가요? 라는 식의 공격적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대만이 중화문화의 일부임을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그거야말로 대만이 구시대 관념에 갇혀 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급기야 그 기자는 솔직히 말해 대만 젊은이들은 중국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한다. 이는 대만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공영방송 기자라는 젠 쇼견서 들이밀며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만에서 환영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짧은 촬영마저도 제가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중국 공영방송을 향해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공영방송 기자라는 타이틀이 여기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편을 들 거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 듯했고 그로 인해 제가 아무리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도 시대착오적인 주장 정도로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민간 차원의 현장을 보자 싶어 대만의 시내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한국어 언어교환 모임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녁 7시 무렵이 되자 2층 카페에는 대여섯 명씩 둥글게 자리를 잡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가르쳐주고 배우는 식으로 서로 언어 공부를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활기찬 한국어 인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는데 발음이 아직 어색하긴 했어도 그 열정만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대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즐기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물론 일본어나 영어 등 다른 언어 교환 모임도 존재하겠지만 유독 한국어가 화제의 중심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참여자 몇 명에게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도 간단명료하게 중국어는 이미 우리 모국어이니 새로 배울 필요가 없고 한국어는 재미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음악, 드라마,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한국어를 알아야 100%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더 인기다 보니 대만에서 아이돌 관련 굿즈를 팔거나 한류 관련 일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취업에도 이점이 있다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더 큰 시장이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문화산업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창작의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미없는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한국 드라마나 예능은 훨씬 스토리텔링이 짜임새 있고 표현도 자유로운 느낌이다라고 말해 저는 더더욱 곤혹스러웠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대만 청년 중 한 명은 제게 노골적으로 중국은 검열이 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이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도 인구가 많고 언젠가 더 큰 문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벌써 경제력이 세계 2위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건 경제 규모고 문화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만에서 체감하기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 많은 대만 젊은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고
한국 기업 취업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정부청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대만 사회 전반에 한국이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한국어 열풍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화 중 누군가가 기자님은 중국 공영방송에서 오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혹시 한류를 규제하거나 중화 사상만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려는 건 아니신가요? 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냥 현지 상황을 취재하러 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중국 공영방송 기자쯤은 한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깔고 대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을 못 이기는 현실을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고 한 젊은이가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이곳에서 제가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있는 카페 공간 안에서 제가 비현실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기가 생긴 저는 마지막 날에라도 길거리 인터뷰를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학생 몇 명에게 다가가 대만은 원래 중화의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어가 인기인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화의 일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드라마, K-팝, 게임 등은 대만에서도 흥행이 잘 된다. 중국 콘텐츠는 규제가 많아 신선함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대만은 한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중화 사상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학생들은 그건 옛날 어른들 생각.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 서양 문화도 골고루 즐기는 글로벌 세대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화 사상 같은 건 더 이상 매력 없다. 중국과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도 현실성이 없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한 학생이 여러분, 여기 중국 공영방송 기자님이 대만에서 한류를 비판하고 중화 사상을 강조하려고 한다네요. 라고 말하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댓글창에는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괜히 시비만 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공영방송 기자로서 취재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거리 인터뷰 도중에 조롱을 받고 SNS 라이브에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며 저는 그저 중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라고 설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학생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저에게 들이대고 있었고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님, 옛날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를 펴도 이들은 왜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사실을 부정하느냐며 비웃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길을 서둘러 떠나려 하자 일부 학생은 취재 포기했나요? 한국이 그렇게나 싫으세요? 같은 말로 야유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지만 더 억지를 부려봤자 상황이 나아질 리 없어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만 곳곳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이 한국에게 문화적으로 밀린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대만인들은 이렇게까지 중화 문화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까? 대만 내부의 정치 역사적 변화, 과거 국민당 정권 시절에는 강력한 중화민족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 이후 대만 사회는 대만 본토화와 다원주의가 부각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 권위주의라는 인식과 대만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인식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 파급력, K-팝은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해외 시상식에서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OTT 시대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하면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대만 청년들은 이를 가장 핫한 트렌드로 여겨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검열 이슈.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갖췄음에도 내부 검열이 강해 참신하거나 과감한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만인들은 중국은 자본과 시장 규모에 비해 콘텐츠가 재미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리감. 중화 사상은 그 자체로 역사적 권위를 지닌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대만의 젊은 세대는 이를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대륙이 강요하는 이념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대만 내 민진당 등 독립지향 성향의 정당이 부각되면서 정체성 교육에서 대만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교수, 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국 문화가 대세이며 중국은 이를 못 이긴다는 시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중화 사상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만이 분명 중화의 일부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며 언젠가 양안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만 내 한국어학과 증설 제한. 대만 대학들이 한국어학과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한국어 관련 전공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중국문학 중화 사상역사 등 중화문화 중심 학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을 유인할 만한 재정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장려, 정책 보류. 대만 정부가 만약 한국어 능력시험을 장려하거나 지원한다면 당분간 이를 보류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을 중화 역사문화 교육이나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대만 젊은이들이 모국어와 중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청년층 대상 중화 정체성 교육 강화, 민주화와 다문화 흐름을 존중하되 대만이 중화민족의 한 갈래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 공공 캠페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화 사상을 단순한 옛 사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게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개발도 시급합니다. 대만 대륙 간 문화교류 확대, 한국어 열풍에 맞서려면 중화권 내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한국 대신 대륙과 활발히 교류하여 양안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대륙도 검열 완화를 고민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만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4가지 제안을 저는 본사로 보고하고 기사로도 정리해 송출하려 했습니다. 물론 대만 현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 기자로서 대만 내 한국어 열풍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 잠시 시내를 혼자 걸으며 대만의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길거리 전광판에는 한류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어떤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 교재 코너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K-팝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간 머무르면서 수차례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교수, 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거나 중화 사상은 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신분을 밝혀도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조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인터뷰에서는 SNS 라이브로 저를 비웃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굴욕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만은 결국 중화의 일부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고 동시에 현재 대만 사회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쏠려 있는지도 명확히 체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동력 삼아 중국 공영방송 기자로서 앞으로도 대만의 한류 편향 실태를 알리고 중화 정체성을 수호하는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에는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대만 젊은이들이 다시금 자기 뿌리를 찾아 중화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지금은 한류가 대세처럼 보이지만 문화 트렌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때 대만이 이미 중화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다. 기내 잡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번 취재에서 당한 온갖 무시와 조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냉소, 대학생들의 비웃음, 언어교환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 길거리 라이브 방송의 조롱까지. 하지만 저는 이를 오히려 용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중화 사상을 수호하고 대만이 언젠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제가 아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번 취재에서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중국은 한국을 못 이긴다는 말을 들었고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중화 사상은 올드하다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SNS 라이브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접한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만의 한국어 열풍이 단순한 문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정체성과 양안 통합 전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만이 스스로 중화의 뿌리를 되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화 사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하네. 아니, 다들 김치는 잘 먹으면서 왜 파오차이는 입에도 안 되는 거야?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고. 한국이 베껴다가 만든 거라고. 미식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맛도 구별 못하고. 파오차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중국인이 흥분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있는 작은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아밀이라고 해요. 원래 저희 가게는 프랑스와 중국의 요리를 결합한 독특한 메뉴들로 유명했어요. 맛에 대한 호평도 많았고 손님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부터 가게가 갑작스럽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릴게요. 올림픽이 열렸던 2024년 여름은 그야말로 인파로 북적였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라고 분석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감한 분위기도 딱 그랬어요. 거리마다, 지하철역마다, 경기장 주변마다 중국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문이 부착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많은 중국인들이 문제의 시작점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온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생길 일은 아니었어요. 관광객이 많아지면 유럽 각국의 음식점들도 대부분 반가워하죠. 실제로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손님을 받아들이면서 매출이 꽤나 상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가게는 상황은 달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당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역 뉴스 채널에서는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 몰려든 관광객들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들만의 식재료를 꺼내 조리해 먹는 모습이 크게 이슈가 되었죠. 화면 속에는 커다란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각종 향신료들과 삭힌 식재료들이 가득 담긴 통들이 보였어요. 앵커는 현장 리포터와의 연결해서 오늘도 파리 도심 곳곳, 특히 대형 경기장 주변에 임시로 텐트를 치고 조리하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지고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심한 냄새와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어요. 이 리포터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중국 특유의 향신료에서 나는 강렬한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현장 인터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프랑스 자원봉사자가 길거리에서 조리를 해먹는 중국인들에게 이곳에서는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고 영어로 말해봤는데 통하지 않자 프랑스어로 다시 손짓발짓까지 더해가며 만류하는데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기자는 덧붙여서 말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따르고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실리고 SNS에도 퍼지면서 파리 현지인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주변 식당 업주들과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다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 프랑스의 행정부에 잘 모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모자랐다는 점이에요. 파리의 숙박시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올림픽 시즌에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가 금방 매진되죠. 거기에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니 일부 관광객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텐트가 경기장 주변이나 공원, 심지어 보행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신문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매일 대서특필했어요. 기사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예상했던 관광 인원을 수용할 만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곧 도심에 대규모 임시 거주지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텐트촌 안에서 고기를 굽거나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모습이 군데군데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더 커졌죠. 저도 실제로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익숙한 파리의 풍경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텐트들 사이로 마치 캠핑장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고기 굽는 연기가 길거리에 자욱했어요.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습해서 그 냄새가 더 강렬하게 퍼졌어요. 이건 정말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조리한 음식들은 향이 매우 강했어요. 특히 중국의 여러 지역 향신료는 저도 중국 요리를 공부하면서 자주 써봤는데 정말 특이한 향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마니아 취향일 정도로 독특해요. 거기다 삭힌 식재료나 절임 음식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함께 어우러지니 프랑스인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파리 현지인은 길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저는 아시안 요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공공질서와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냄새가 강한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도 해서 벌레나 쥐가 꼬일까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중국인들의 조리 행태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중국 음식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파리에 있는 중국 레스토랑들은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꽤 사랑받고 있었는데 올림픽 기간을 기점으로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들은 중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싫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음식에 중국풍 소스나 향신료를 살짝 섞는 퓨전 레스토랑이에요.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매콤한 사천식 마라 소스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식 스테이크 소스에 두반장을 가미해서 색다른 풍미를 내는 식이었어요. 원래는 이를 신선하고 독특하게 여겨주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이후로 손님들의 반응이 확 바뀌었어요. 프랑스 현지인들도 다른 유럽 관광객들도 갑자기 중국 음식 냄새가 별로라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방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향신료 사용을 절제하고 메뉴판에도 너무 강한 향은 자제하고 있다고 적어두었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돌아서 버리니 힘들었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자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중국 음식을 빼고 프랑스 전통 요리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가게를 살리려면 손님들의 인식을 돌려놓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 때문에 한동안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주변에서 중국 식재료 사용을 줄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예 간판부터 다시 바꿔서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자리 잡았던 중국풍 메뉴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재료 수급부터 조리 과정, 가게 인테리어까지 싹 고쳐야 할 텐데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죠. 또 그동안 쌓아온 저희 가게만의 정체성도 아까웠어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중국 요리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천, 광둥, 상하이 등 다양한 중국 지역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셰프에게 사사했고 그렇게 습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프랑스 식문화와 결합해보자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이 지금의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이후 가게는 점점 더 한산해졌어요.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고 가끔 오는 손님들도 중국 음식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살짝 불쾌한 기색을 보이거나 이상한 향 나지는 않죠? 하고 재차 확인했어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는 제 오랜 동료이자 직원인 왕민이 있어요. 그는 중국 쓰촨 출신으로 저와 함께 이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중국 전통 방식에 아주 능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는 소중한 친구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든 마음에 왕민에게 털어놨어요. 우리 이제 정말 중국 음식을 줄여야 하는 걸까? 손님들이 싫어하니 어쩔 수 없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왕민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는 지금 프랑스 언론이 우리 중국인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조롱한 게 문제예요. 조금만 버티면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 중국의 음식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언젠가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왕리는 중국인의 긍지가 무척 강했고 또 중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정말 높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요즘 세계에서 한국의 김치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 아세요? 그런데 사실 그 김치는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껴간 거거든요. 이 기회에 파오차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진짜 김치를 맛보고 싶으면 파오차이를 먹어야 한다고 홍보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요즘 한국 음식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한식당들, 특히 김치를 파는 곳들이 줄줄이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어요. 특히 프랑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김치도 건강식이자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왕리는 원조는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라면서 한국 김치는 사실 짝퉁이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 이야기는 중국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나오고 한중 사이에서 때때로 외교 문제처럼까지 번졌던 걸로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김치와 파오차이는 분명히 다른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왕리는 중국이 원조다라고 주장했고 마케팅적으로 쓸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진짜 김치라고 부를 만한 파오차이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미 김치 자체가 핫하니 그에 편승해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왕린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 줄 알아요? 했더니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늘 만들어 먹었으니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왕린은 일찌감치 주방에 들어가 파오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료와 과정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양배추 같은 채소를 절이고 여러 가지 향신료와 함께 절임 액을 만들고 그 안에 넣어 숙성하는 방식이었어요. 왕리는 원래는 좀 숙성을 오래 해야 맛이 제대로 들지만 우리 중국 파오차이는 굳이 한국 김치처럼 지나치게 오래 숙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서너 시간쯤 지나고 왕리는 완성된 파오차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제게 내왔어요. 겉보기에는 빨갛고 알싸한 느낌이 김치와 꽤 비슷해 보였어요. 매운 향기도 폴폴 풍겼고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큼하면서도 매캐한 그 특유의 향기가 제 코를 확 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어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독특한 맛과 향이 너무 낯설고 강했어요. 저는 이미 중국 요리를 오래 접해왔는데도 이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무심코 우웩하며 구역질을 해버렸어요. 왕리는 그 소리를 듣고 저를 째려봤어요. 괜히 미안해져서 어제 와인을 많이 마셔서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얼버무렸어요. 왕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한 얼굴로 곧 익숙해질 거예요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왕리는 완성된 파오차이를 쟁반에 가득 담아 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이제 곧 점심 장사를 시작해야 하니 각 테이블에 곁들인 반찬처럼 놓아두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정말 이걸 손님들이 좋아할까? 괜히 새로운 편견만 더 심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린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제가 괜히 만류하기도 어려웠어요. 어쩌면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을 뿐 손님들 중에는 이 독특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왕린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주말이 아니어서 손님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몇몇 단골과 관광객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몰래 주방 문틈으로 홀을 살폈어요. 손님들이 파오차이 접시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했거든요. 2명, 3명씩 들어와 자리 잡았고 전 손님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파오차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빨갛고 매콤해 보이니까 이거 혹시 김치 아니에요? 한국 음식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건 중국 전통 절임 채소 파오차이랍니다. 김치가 이 음식을 따라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반신반의하면서 한 입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손님들의 표정이 정말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코를 확 막고는 아우, 이거 상한 음식 아니에요? 쉰내가 너무 심한데요? 라고 크게 외쳤어요. 제가 놀라서 달려갔더니 이미 테이블 주변 손님들 모두가 도대체 언제 만든 거냐, 식감이 너무 물컹거리고 시큼한 냄새가 온 테이블을 뒤덮는다며 난리가 난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숨 막히는 냄새예요. 음식이 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희 직원들한테 당신들 혹시 상한 채소에 고춧가루 버무려서 주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제 가게 홀은 그 순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떠났고 어떤 단체 손님은 당장 구청이나 위생 당국에 신고하겠다. 이건 명백히 상한 음식 같다며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이 심할 줄이야 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파오차이가 냄새가 좀 강하고 독특하긴 해도 왕님 말대로라면 아주 특별한 맛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서둘러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파오차이를 치우고 다른 메뉴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부터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손님들 마음이 풀리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왕민이 뛰쳐나오더니 손님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미쳤어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이게 상한 음식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건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정통 음식이에요. 하고 흥분하면서 손님들을 노려보는 거예요. 손님들이 역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예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냄새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못 먹겠습니다라고 맞섰어요. 그러자 왕리는 한술 더 떠서 김치는 잘들 먹으면서 왜 김치의 원조인 파오차이는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짝퉁 음식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맛이란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홀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손님들은 무슨 무례한 주방장이 다 있냐. 이 식당은 종업원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괜히 변명 말고 환불이나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왕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음식 먹을 줄 모르면 조용히 먹고 가지 그래. 어디서 평가질이야. 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결국 손님들은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딴 음식을 내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탓하냐며 소동을 벌이더니 몇 분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고 신고 전화까지 하는 듯 보였어요. 고성이 오가던 손님들은 결국 상한 음식을 팔고 주방장은 손님에게 욕이나 하고 이 식당 당장 문 닫게 해야겠다라고 하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어요. 어떤 분은 계산도 안 하고 이딴 음식을 왜 돈 주고 먹느냐며 뛰쳐나갔고요. 저는 혼비백산해서 그 뒤를 쫓아가 죄송하다며 진정을 시도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손님들만 나간 게 아니라 주변 다른 테이블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계산만 하고 나갔지만 몇몇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홀 안은 텅텅 비어버렸고 저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왕린은 왜 거기서 손님들과 싸우고 난리를 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왕린을 돌아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식당인지 알아요? 사장은 나잖아.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왜 그렇게 발끈해? 그리고 무슨 중국 음식이 그렇게 대단해서 손님들한테 막말을 해요? 뉴스에서 봤던 진상 관광객 얘기. 괜히 괴담이 아니었네. 오늘 보니까 정말이지. 당신 태도가 너무 과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왕린의 얼굴이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사장님도 편견만 가득하네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파오차이를 모욕하니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파오차이가 짝퉁 김치로 무시받을 음식이 아니에요. 파오차이가 무시받는 건 곧 우리 중국이 무시당하겁니다.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당신 혼자 식당 열어서 팔든가요? 이건 내 가게라고요. 손님들이 맛없다고 항의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잖아요. 당신이 사장이야? 왜 나서서 엉망으로 만들어? 라고 했어요. 순간 제 입에서 중국인을 싸잡아 비난하는 비아냥도 나왔어요. 어휴. 하여튼 요즘 중국인들 소리 크고 악만 높다고 하더니 뉴스에서 본 그대로네. 왕린, 당신 보니까 왜 그렇게 과격하게 구는지 알 것 같네. 라며 소리쳤어요. 왕린은 제 말에 완전히 선이 넘어갔다고 느꼈는지 눈을 부릅뜨고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지금 어디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왕린은 커다란 파우차이 통을 들고 나와 가게 출입문 근처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더니
지금 떠올려도 끔찍해요. 그는 거대한 파오차이 통을 가게 유리창에 그대로 철퍼덕하고 뿌려버렸어요. 마치 저한테 복수라도 하듯이 통 안에 있던 빨간 양념 국물이며 채소 덩어리가 와장창 튀면서 가게 문과 바닥, 인도까지 온통 뒤덮었어요. 당연히 악취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파오차이 특유의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왕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게 밖을 향해 뛰쳐나가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시뻘건 양념과 바닥에 널브러진 절임 채소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온 가게 앞이 지옥도가 됐어요. 큼한 냄새의 고춧가루 알갱이가 바닥을 뒤덮고 채소들이 질척질척하게 깔려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강한 냄새에 극도로 예민한 분들도 많아서 몇몇 행인들은 코를 틀어막고는 으악, 무슨 역한 냄새야 라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가게는 망했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방식으로 망해버렸네 하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 왕님마저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으니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바로 제가 평소 인사만 짧게 주고받던 미연이라는 한식당 매니저였어요. 미연은 아밀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뛰어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손수 물을 뿌려가며 가게 문 앞에 끈적하고 매운 양념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가게 일로 분주하다 보니 미연이랑 친하게 지낼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그저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정도로 서로 안부만 묻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달려와 저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미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동네 레스토랑 매니저 중에서도 유독 젊고 또 실력이 출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프랑스 현지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요리학을 동시에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졸업 후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실습도 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의 한식당 매니저 자리에 발탁되었다고 해요. 특히 미연이 맡은 이후로 그 한식당 매출이 300% 이상 뛰었다고 들었어요. 파리 시내에선 한식이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그 가게만큼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른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레스토랑 매니저들은 미연을 두고 젊은데도 똑 부러지게 일한다며 칭찬하거나 한편으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미연이 제 가게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파오차이 국물을 닦아내주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더 났어요. 미연 고마워요. 정말 하고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가게 앞 청소를 얼추 마무리한 미연은 저를 보며 너무 놀랐을 테니 잠깐 저희 식당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진정해요. 괜찮겠죠? 권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가게 안은 엉망진창이라 들어가기도 겁나더라고요. 마침 우리 직원들도 몇 명 남아있긴 했지만 왕린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방도 혼란스럽고 홀도 손님이 다 떠나버렸으니 일단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미연이 이끄는 대로 건너편 한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조금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고 특유의 구수한 국물 냄새와 불판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고기 향이 제 코를 간지럽혔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한식당 분위기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미연은 저를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히고 한국의 대추차라고 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를 훌짝이자 조금씩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연이 조금 진정됐나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파리 올림픽 이후 중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심해져서 가게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중국인 직원 왕린이 제안한 파오차이를 새 메뉴로 내놨는데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기겁했고 왕린이 손님들과 싸워서 난장판이 됐으며 결국 왕린이 가게에 파오차이를 뿌리고 나가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했어요. 미연은 그 얘기를 듣더니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평소에 아밀리 식당 보면 파리에서도 꽤 인기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고 했어요. 저는 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가게 이미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매출도 바닥이에요. 아무래도 폐업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미연은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아밀리, 이 좋은 입지와 가게를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한식당 체인으로 새로 오픈해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운영하던 메뉴도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살려보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식 노하우를 더하셔도 좋아요. 제가 직접 관리와 홍보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 저는 솔직히 갈팡질팡했어요. 중국 프랑스 퓨전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한식 체인을 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가게를 살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기에 미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미연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파오차이가 프랑스인들에게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파오차이 특유의 발효 냄새와 강렬한 시큼함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한 음식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 중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맛이 달라서 외지인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연은 김치도 사실 발효식품이라 향이 꽤 강하긴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나는 시큼함보다는 매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강조되도록 만들어서 입맛에만 맞으면 오히려 중독성이 강해요라고 하셨어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덜 익힌 겉절이부터 완전히 익힌 숙성 김치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가 쉬워요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설마 맛이 그렇게 다를까 하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미연이 직접 제 가게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와 볼게요. 한번 맛보고 결정해보세요라고 하셨죠. 저는 잔뜩 기대 반, 의심 반 상태였어요. 잠시 후 미연이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파오차이나 김치나 새빨간 고추 양념에 절인 채소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서 그냥 매운 배추절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 파오차이 때 느꼈던 그 콱 쏘는 시큼한 쉰내와는 전혀 달랐어요. 향긋하면서도 매콤하고 살짝 감칠맛 나는 향이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시큼하다고 표현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상큼하고 배추 식감이 아삭아삭 살아있었어요. 아주 살짝 숙성된 풍미가 입안을 감돌면서도 마늘, 고춧가루, 양파 등 여러 재료가 조화를 이룬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파오차이랑은 아예 다른 음식이네요. 신선하고 뭔가 달콤한 맛도 살짝 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치 하는구나. 특히 서양인들은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고 고추의 매운맛도 어느 정도 즐기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숙성된 김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김치를 맛본 뒤 제 머릿속에는 내가 괜히 파오차이만 고집하며 손님들을 붙잡으려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식이라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파리에서는 한식당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미연이 말한 대로라면 제가 가진 프랑스 요리 노하우와 잘 결합하면 더 독특하고 매력적인 퓨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미연에게 결심했어요. 우리 가게 한식 체인점으로 다시 오픈할래요. 메뉴 구성이며 인테리어며 당신에게 전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시죠. 라고 답해주셨어요. 그 순간 마치 폐업의 문턱에 서 있던 제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다시 시작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기존 인테리어와 메뉴판을 거의 전부 바꿔야 했거든요. 미연은 지금 쓰는 가구 중에 몇 개만 살리고 나머지는 한식당 체인 콘셉트에 맞춰 리뉴얼을 해보죠. 색감도 조금 따뜻하고 모던하게 바꾸고요라고 세세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영업을 중단했고 대신 매일 아침 미연의 한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빙 순서나 음식 이름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등등 듣기만 해도 낯선 메뉴가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배워보니 재료와 조리법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또 발효나 숙성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요리와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인 손님에게는 최대한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했고 프랑스 현지 손님에게는 음식 소개를 할 때 이건 한국식 마리네이드 양념로 고기를 재운 뒤 직화로 구워서 아주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런 방식이군요 하면서 흥미로워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미연 곁에서 실습 겸 일을 해보니 왜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고춧가루가 매운 음식이 아니라
맑고 깊은 국물 요리부터 바삭하게 튀기는 전 종류, 밥 위에 각종 채소고기 양념장을 얹는 비빔밥 등까지 무궁무진했거든요. 특히 전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처음 맛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가 국물에 녹아들면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내는데 돼지고기와 함께 끓이면 감칠맛이 폭발적이었어요. 파리지행 손님들도 이 메뉴를 종종 찾았는데 다들 이건 마치 고르곤졸라 치즈처럼 처음엔 낯설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은 단지 매운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발효와 숙성을 통해 만든 다양한 맛의 층이 있구나 하며 감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오픈할 내 가게에서도 이런 핵심을 잘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미연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미연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가게 접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한식 체인점으로 출발할 용기를 얻었어요. 김치를 처음 맛보고 놀랐던 순간도 잊을 수 없고 매일매일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이 은혜 어떻게 갚죠? 그러자 미연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밀리, 이 체인점이 잘 되면 그게 곧 제게도 큰 기쁨이죠. 같이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젊은데 더 성장하려면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아밀리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 분명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만들어야지. 미연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해야 해.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제 가게가 프랑스 한식 체인 콘셉트로 재오픈하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는 여전히 파리의 정취를 살리되 곳곳에 한옥 느낌의 장식을 가볍게 더했고 메뉴판도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메인으로 하되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프랑스식 디저트와 와인을 조합해 후식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새로운 간판 아래서 첫 손님을 받는 날 저는 예전처럼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미 한 달간 미연의 가게에서 손님 응대를 꽤 익혔고 한국 음식의 맛과 매력도 어느 정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제 가게 문턱을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직접 김치를 담은 작은 접시를 내밀면서 환영합니다. 이거 제가 요즘 새로 공부한 김치랍니다. 한번 맛보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김치를 먹어보고 오, 생각보다 향이 좋네요. 아삭하고 새콤달콤해요. 라고 반기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전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한국 음식을 배우고 프랑스 스타일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제겐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준 미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카운터에서 홀로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파오차이 사태로 울고불고 하던 제 모습이 꽤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두 번째 개업을 맞이하게 된 제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 미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아밀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응원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파리지행도 관광객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프랑스 한식 퓨전을 선보여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프랑스 식당 사장 아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